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11회입니다. 이번 회에는요, 김을 한이 쓴 무명기자의 수기라는 책에 나오는 연극과 무용에 얽힌 이야기들이라는 글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한은 1906년생이고요. 1992년에 작고하였습니다. 그는 조선일보 기자, 매일신보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동경특파원, 서울신문 이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토월회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토월회와 관련한 중요한 연극 관련 기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제강점기 때의 여러 가지 사건, 인물들에 대한 중요한 기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이 1차적인 사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회에 여러분들께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극과 무용에 얽힌 이야기들. 시몬박의 코팍춤. 내가 생후 처음 서양춤을 구경한 것은 1919년 3.1운동 전후였다. 3.1운동은 정치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새로운 문화운동은 그때로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니 서양 무용도 그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종로 YMCA, 서울중앙기독교 청년회 맞은편 관철동 골목 안에 우미관이라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활동사진관, 영화관이 있어서 그때 갓 들어온 연속사진으로 장안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연속사진이라는 것은 40권이나 50권의 장편영화를 한 권은 약 1,000피트, 한 주일에 4권씩 나누어서 상영하는 소위 대모험, 대활극의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으나 일주일분의 영화가 끝난 무렵에는 을의 주인공 남녀가 악한이 쏘는 권총을 맞고 쓰러지거나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자동차가 기차의 건널목에서 그만 열차와 충돌한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회는 다음 주로 라는 변사의 해설과 함께 그날의 프로는 그만이므로 관객들은 영화의 주인공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주일이 되기가 무섭게 또다시 영화관을 찾아드는 것이었다. 수많은 연속사진 가운데서도 명금과 유령선이 가장 유명하여 재미가 있었는데, 극장에서는 더욱 손님을 끌려고 그랬던지 어느 날 우미관에 갔더니 마치 연극의 막간과 같이 활동사진 중간에 끼어있는 10분 휴식 시간에 뜻하지 않은 어트랙션이 있어서 관객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것은 10여 세의 나이 어린 소녀가 양쪽 어깨에 나비 모양의 커다란 날개를 달고 넘어서 두 팔로 그것을 훨훨 저으면서 흡사 나비가 나르는 신용을 하는 것을. 음악은 그때 유행하던 불어라 봄바람이란 아주 템포가 느린 군악이었고, 조명은 아래층 맨 뒤 영사실에서 활동사진 필름 대신에 내보내는 환등과 같은 단순한 것이었지만 형형색색 여러 가지 광선을 쏘이면서 커다란 나비의 두 날개가 너울너울 춤을 추는 광경은 그런 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오직 감탄케 할 뿐이었다. 이것은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때 나비춤을 춘 소녀는 헬렌이라는 백기의 러시아인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일어나서 4년 후인 1917년에 끝났는데, 그 사이 제정 러시아는 레닌의 공산혁명으로 붕괴되어 러시아 황제이던 니콜라이 2세는 가족과 더불어 총살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백기의 로인이라고 하여 전 세계로 망명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적군에게 쫓겨 두만강을 건너서 함경도로 들어와 주을 온천 부근에 정착한 백기의 로인도 적지 않았는데 전기 헬렌도 그 중의 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다. 50여 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삭막하지만 그날 생전 처음으로 서양춤을 본 나는 몹시 흥분하였으며 그 며칠 후에는 누구에겐가 끌려서 헬렌의 집으로 놀러간 일까지 있었다.
당시 헬렌의 집은 서대문 안 송월동에 있었는데 지금의 문화방송 북쪽 언덕 위의 조그만 목조 양옥집 2층이었다. 자세한 것은 몰라도 어머니 하나, 딸 하나의 고독한 신세인 듯한데 내가 찾아갔을 때에는 모친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헬렌 혼자 있었다. 러시아 특유의 유리컵에 따른 홍차에다 케이크 같은 것을 대접받고 헬렌의 서투른 한국말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나와 함께 갔던 친구가 잠깐 밖으로 나가자 헬렌은 갑자기 나의 목을 끌어안고 양쪽 뺨에다 가벼운 뽀뽀를 하였다. 나는 너무 뜻밖의 일이라 어쩔 줄을 몰랐는데 동행했던 친구가 들어오자 헬렌은 천연덕스럽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명랑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나이에 비해 매우 조숙해 보이는 헬렌은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나를 보고 남다른 친근감을 느끼고서 충동적으로 두 볼에 뽀뽀를 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쨌든 김치와 깍두기밖에는 모르던 내가 처음으로 치즈와 버터 냄새를 맡아 노린내가 코를 찌르던 것이 마치 어제 일과 같이 생각난다. 토월회는 1919년 3.1운동 후 도쿄 유학생들로 조직된 신극운동단체였다. 처음에는 도쿄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중에서 특히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깊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와 토론을 하고 회원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점차 변해서 신극운동단체가 된 것이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히 수십 년은 뒤떨어진 한국의 연극을 적어도 일본의 수준만큼 지켜 올린다는 것은 확실히 보람있는 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연극을 전공하던 박승희가 주장하고 김복진, 김기진, 팔봉, 연학년, 이서구, 김을한 등 여러 동인의 찬성으로 토월회를 순전한 신극운동단체로 만들어서 그해 1923년 여름방학에 고국 방문 제1회 공연을 하였으니 이것이 한국 신극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것이다. 극예술연구회가 생기기 7, 8년 전의 일이다. 토월회 제1회 공연은 인사동 조선극장에서 하였다. 그때 상연한 것은 번역극으로 안톤 체홉의 곰과 버나드 쇼의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남편에게 무엇이라 거짓말을 하였는가 How he lied to her husband 와 창작극으로 박승희작 길시기였는데 작자 박승희는 자신이 그 연극의 주인공으로 나왔건만 무대에서 말문이 막혀서 도중에서 막을 내리고만 추태를 보였다. 이에 유학생들은 자기들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국내에서 널리 회원을 구하게 되었으니 남으로 이백수, 이소연, 안석영, 여우로 이월화, 복혜숙, 석금성, 무대장치에 이승만, 원우전 씨 등이 가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첫 번 공연의 실패를 서렵고자 여관에서 한 달 동안이나 합숙을 해가면서 맹렬히 연습한 결과 두 번째 공연은 예기한 바 이상으로 큰 성공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2회 공연은 톨스토이 원작 부활, 카츄샤와 독일의 마이스텔작 알트 하이델베르히의 두 가지를 상연하였는데 사실적인 무대장치와 호화찬란한 의상과 소위 신파연극과는 달리 일상회화와 같이 극히 자연스러운 대사는 종래에 보지 못하던 것으로서 관중을 도취케 하였다. 부활에서는 네프류도프의 안석영, 카츄샤의 이월화가 적용되었고 하이델베르히에서는 황태자의 박승희, 캐디의 이월화, 국무총리의 이소연, 유토어 박사의 이백수, 시종의 연학년이 분장 출연하여 갈채를 받았다. 그때의 공연으로 토월회의 명성은 전국에 떨쳤고 이것을 계기로 한국 연극의 레벨을 수십 년이나 추켜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연극 하이델베르히는 독일의 유명한 희곡으로 최근까지도 황태자의 첫사랑이라고 하여 연극으로 영화로 자꾸 상연되었고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필름이 한국의 텔레비전에까지 영사되는 것을 본다면 그 작품의 생명이 얼마나 긴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같은 연극을 벌써 6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상연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으니
당시 토월회 동인들의 고심도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연극 하이델베르히에는 하이델베르히 대학생들이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가. 토월회가 동경 유학생들의 단체라고 해서 서울 시내 각 중학교 생도들이 수십 명이나 선생님의 눈을 피해가며 찬조 출연을 했는가. 그 중에는 당시 휘문고보 4년생으로 후일 한국 무용계의 원로가 된 조태권 씨도 끼어 있었다. 그뿐 아니라 연극 카츄샤나 하이델베르히에는 노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므로 간단한 것이나마 반주할 오케스트라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홍난파, 홍재유, 최호영 씨 등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전면적인 협력으로 무난히 해결되었다. 그보다 먼저 3.1운동 다음 해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20여 명의 교포 음악단이 모국 방문 공연을 한 일이 있었는데 토월회가 서울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웬일인지 단장격인 시몬 박, 본명 박세황 이라는 러시아 태생의 청년만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미남이 되다가 음악, 무용, 그림, 연극 등 예술 전반에 걸쳐서 높은 교양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무용에는 이론과 실기에 모두 능숙하여 슬라브풍의 빠른 템포의 춤에는 자신이 있는 듯 체체카, 트레팍, 코팍 등의 경쾌한 춤은 천하일품이었다. 그리고 그의 전문은 플룻이므로 토월회 오케스트라에는 플루티스트로 참가하게 되었으며 호넷은 이왕직의 군악대의 박모 씨가 피아노는 시몬 박의 소개로 본시 공작 부인이라는 백기의 러시아 부인이 맡게 되었다. 토월회 제3회 공연은 그 후 종로 YMCA 대강당에서도 했는데 인생의 애환을 그린 사랑과 춤이라는 연극 중에 술집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누구 적당한 사람이 없을까 하고 춤출 사람을 물색하던 중 하이델베르히 공연 때 대학생으로 잠깐 나왔던 조태권이 자기는 그동안 시몬 박에게서 코팍이라는 러시아 춤을 배운 일이 있으므로 그것을 한번 써보자고 하였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그렇게 하였던 바 테니스 선수로 이름 높던 그는 무용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여서 춤이 끝나자마자 박수 소리가 우레같이 터져나오고 앵콜을 부르짖는 관중의 고함으로 정작 연극 자체가 중단될 뻔도 하였다. 즉 허허실수로 한번 시험해 본 것이 예상외로 크게 성공한 것이며 이것이 러시아의 민속무용이라고도 할 코팍춤이 한국에 들어온 시초가 되었던 것이다. 시몬 박은 그 후 토월회의 오케스트라가 해산됨에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니더니 어느 해에는 아산 이모씨의 후원으로 무교동에서 러시아 빵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리하여 서울 장안에는 한동안 러시아 빵 장사가 거리를 누볐는데 그때만 해도 빵을 먹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빵 장사도 그리 오래가지를 못하고 시몬 박은 결국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일제시대의 러시아 태생의 그가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 그것은 경제적 기반이 없는 데다가 끊임없이 스파이 혐의를 받아서 고등계 형사가 줄줄 뒤를 따라다녔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시몬 박은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게 되었거니와 그가 남기고 간 코팍춤과 러시아 빵은 지금도 살아있을 뿐더러 그에게서 처음으로 서양춤을 배운 조태권은 그 후 한국의 대표적 무용가로 대성하였으니 시몬 박의 귀국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